5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이제 지출과 수익에 관련된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강의가 이제 재무관리, 이벤트 예산 쪽이기 때문에 이 서류 내용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시더라도 어떻게 이제 회사가 재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지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수익과 지출별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회사로 들어오는 이제 재화를 수익이라고 보통 하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출과 지원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잘 받았어요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라는 이제 서류를 이제 발행을 저희가 하고 그 서류에 맞는 금액만큼 이제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 경우에는 매출입금 예정서라고 이제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회계 신고를 하는 시점에 이제 저희가 회계사무실에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발주 기관에서 이 금액은 저희 카드로 결제할게요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이러기를 회사에서도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카드사에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조회를 해서 어떠한 매출건이 있었는지 이래서 한 번에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의 카드 매출 전표를 저희가 기록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카드 매출의 전표를 조회를 해서 그거를 첨부를 해서 저희가 회계사무실에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현금으로 돈을 받는데 계산서를 발행해 주진 않습니다. 해주진 않고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회사가 이제 그 세무신고를 할 때 회사에 돈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증빙 서류는 이제 지원기관에게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지원금 주셨던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공문을 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공문을 받는데 그 공문들도 이제 철을 해서 모아서 회계사무실에게 전달을 하면 이거는 지원금 형태로 이렇게 들어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수익의 반대로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재화가 나가는 거를 이제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지출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총 5가지의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먼저 매입인데, 매입은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대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과 동일하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매입 결제 요청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도 수익과 동일하게 카드를 내가 원하는 기간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조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회한 내용을 저희가 회계사무실에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 중에 이제 직원급여 부분은 저희가 급여대장을 써서 이제 현금으로 주게 되겠죠. 그래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건비 일용직, 그러니까는 저희가 직원 외에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텝으로 일을 하거나 일용직 외에 이제 돈을 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건비 지급 대장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및 과태료는 저희가 보통 지로로 많이 보통 날라오기 때문에 인터넷 베킹을 보통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인터넷 베킹을 하고 그 지로 청구서에 이제 몇 월 며칠에 입금했다 수기로 적은 다음에 회계사무실에 주면 여기 대조가 돼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를 이날에 통장에서 내보냈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저희가 지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영수증을 받고 지출 결의를 올립니다. 지출 결의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필요한 부분은 회사의 현금을 내서 회사 쪽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직원이 내가 썼던 현금 또는 내가 썼던 카드, 이게
법인카드를 모든 직원이 다 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카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야근을 했는데 이제 뭐 대중교통이 다 끊겼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택시비를 타고 가고 택시비를 회사에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미팅을 왔다가 밖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법인카드를 안 들고 왔다. 그러면 내 카드를 쓰고 지출 결의를 올리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저희 마이스 업체는 이제 뭐 하는 일이 뭐 상품이 뭐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하는 일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가 않아서 이 정도의 서류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서류들을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 뭐 요건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릴 건데, 1년에 4개 분기마다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통장과 대조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회계사무실에 넘기면 회계사무실에서 부기와 기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서류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청구를 하는 입장이면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에 대해서 이제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 돈을 주는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저희가 세금을 매길 때 이 계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매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교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제가 계산서에 예시를 하나 드려놨는데 보시면 뭐 저희가 돈을 받는 매출에 대한 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홍색 빨간색 부분에 이제 왼편에 공급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급자는 서비스와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옆에 공급받는 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 측에서 돈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계산서이기 때문에 왼쪽에 저희의 상호와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될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의 이제 캡처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주고받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담당자의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전산상에 이제 이 사업자로 발행을 받은 또는 이 사업자에서 발행을 한 모든 계산서가 이제 한 번에 다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언제 이 계산서를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날짜가 나오고요. 전체적인 금액의 이제 공급가액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고 공급가액과 세액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가액에서 10%가 부가세 세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 기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가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면세사업자라고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농업, 뭐 임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적 관련된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뭐 꽃 관련된 업체, 뭐 화훼단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정한 이제 면세 사업자의 범위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이제 내야 되는 세금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안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인터넷 전자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계산서 발행 시 계산서의 자동 보관 및 제출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다 수기로 손으로 써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겠죠. 다음 장에 수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수기로 쓸 경우에는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한 금액의
이제 같은 내용의 그 계산서를 서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이 훼손할 경우에는 회계 신고를 했을 때 서로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대신 이제 전자는 저희가 발행을 했으면 그 기록이 이제 다 전산상에 남아 있고 저희가 원하는 기간별로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을 해도 세금계산 다시 그냥 제출력 하면 된다. 전자는 그렇게 보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는 저희가 이제 돈을 받거나 돈을 줘야 될 때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서류고요. 나중에 이걸 못 받는 경우에 다른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마이스 쪽은 대부분 세금 계산서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수기 세금 계산서인데요. 네, 수기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전자가 아닌 수기로 발급할 경우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은 대금 청구 업체가 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대금 지급 업체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재발행을 해야 되면 재발행하는 계산서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의 항목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자로 하기 전에 또는 지금 또 이제 수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컴퓨터가 능수치 못하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은 대표님이 계시는 곳들, 뭐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거래하는 이제 출력수 업체가 아직 수기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없는 이제 저희 음량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량팀 계산서인데 이렇게 이제 그 수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 수기로 발행을 할 경우에는 도장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장 없으면 저희가 뭐 이분 이제 양식을 나와가지고 아무 때나 막 발행을 하고 저희 발행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이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재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기 계산서에 이제 스캔이나 사진을 찍은 그러한 이제 파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만약에 수기로 받는 경우에는 이제 뭐 사진을 찍어 두거나 스캔을 여분으로 떠서 이제 혹시나 분실을 대비하는 뭐 그러한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이 계산서에 대해서 이해가 끝나셨으면 계산서를 가지고 어떻게 회사에서 문서화 시키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가 이제 끝나셨으면 이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통해서 매출은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명칭은 매출입금 예정서인데요. 여러분들 뭐 단어만 들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매출은 우리가 돈을 받을 거, 우리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입금은 우리한테 돈이 들어올 거. 그 다음에 예정이니까는 들어올 돈의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입금 예정서는 이제 그 행사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요. 매출입금 예정서는 회사에 들어올 매출을 증빙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얼마의 매출입금 될 예정인지를 보고하는 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입금 예정서는 행사의 모든 정산 보고 후 작성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보고하는 문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좀 매끄럽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모든 행사 다 끝나고 이제 정산이랑 이제 결과 보고가 다 끝난 뒤에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 저희가 청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 회사에서 계산서를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기관한테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매출입금 예정서는 회계팀에서 보관하며 회사에 입금 시 입금 완료로 서류철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류를 올리면 우리한테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회계팀에서 이 서류를 보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금 완료를 표시하고 대표님 최종 서명을 받고 서류철에 보관하게 됩니다. 행사 담당자에게 입금 예정 일자를 묻고 창고에 연필로 기재하고 입금 예정일에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입금 예정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담당자는 알겠지만 이 서류를 들고 있는 회계팀이나 아니면 대표님께서는 이 돈이 언제쯤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뭐 이 건마다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창고에 이제 뭐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이 건은 언제쯤 입금이 예정돼 있다라는 거 표시를 해두면 우리가 뭐 상부에서 물어볼 그 수고를 덜겠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양식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서명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쓰는 담당자가 담당자 서명에 서명을 하고 실장에게 저희 회사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에 서명을 한 뒤에 대표이사한테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입금이 된 상황을 대표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저희 회사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재무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이제 저의 사인이 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면 입금 완료에 사인을 하고 대표이사에게 최종적으로 이 돈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뒤에 서명을 받고 파일철에 저희가 모아놓습니다. 이 결제 라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되셨을 것 같고 밑에 내용인데 작성자 작성일 이건 말 그대로 뭐 제가 작성하면 제가 작성자가 되는 거고요. 작성일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처 정보인데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 회사는 서류를 최대한 종이를 낭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수신 이메일, 업체 업종 주소를 여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센스 있는 분들은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금계산서로 돌아가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서비스 공급을 받는 자의 정보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다 여기에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저희 회사에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다 공인인증서가 있진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랑 대표님 두 분만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있는 회계부서 또는 이제 그 대표 경영진 이분들만 이거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 내용이 없으면은 그쪽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해서 이쪽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보고를 올려야 되는 절차가 한 번 더 생기겠죠. 그거를 방지하고자 저희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는 그 계산서 발행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그냥 타이핑으로 치게끔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받은 제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정보도 역시나 계산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매출 정보에 보시면은 품명은 이제 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행사명은 이제 저희가 알아보기 편하게 어떤 행사건의 매출인지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급가의 부가세, 총합계, 이 금액들은 어차피 계산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구분의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 제가 계산서 설명 때 빠뜨렸던 부분인데 계산서의 그 형태를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청구 또는 영수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청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주세요라고 청구를 한다. 즉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수로 만약에 표시를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드물긴 하지만 우리가 돈을 먼저 받고 그 뒤에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입니다. 돈을 받은 날짜가 이제 계산서 발행 날짜 이전이 되어버리면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은 거를 영수를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행일은 계산서 발행을 하는 날, 그 계산서에도 그 날짜가 찍히겠죠. 그 날짜를 기재를 하고요. 입금일은 사실 먼저 적어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을 한 뒤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입금일은 지금 저희가 예시로 보여준 건 2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2월 안에 들어올 건이기 때문에 2월이라 표시를 해놨고요. 보통은 이제 연도 정도만 기재를 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에는 제가 되겠죠. 재무팀에서 언제 들어왔다. 이거는 손으로 수기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기재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밑에 계산서는 이제 지금 이 서류가 여러분들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잘라서 이제 확대를 시킨 서류고요. 원래는 A4 세로형의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공간이 많겠죠. 거기에는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계산서에 대한 출력본 또는 이제 이미지를 밑에다 캡처를 해서 저희가 파일철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이런 파일철로 기록을 하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을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해서 한 번에 이제 회계사무실에 넘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금 받는 것도 저희가 이제 회계사무실에 넘기기 전에 지원받는 기간에 요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이 필요한데 공문을 조금 주세요 하면 그 공문을 첨부를 해서 그냥 넘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출 관련해서 정리하는 서류는 매출 입금 예정서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입 결제 요청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결제 요청서부터는 이제 수익에 관련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이제 담당자가 직접 작성을 해서 결제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 결제 요청서는 회사의 매입 지출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업체에 어떠한 항목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정리한 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할 거에 대한 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 결제 요청서는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금 계산에 표기된 내용 외에 입금 계좌, 업체 연락처, 어떠한 행사건에 대한 지출인지를 추가로 기재를 하여 차후 품위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 기간 동안 지출된 모든 항목을 매입 결제 요청서로 정리를 하여 제출을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에 나가야 되는 품명들이 이제 어떤 행사건인지를 보통 기재를 안 하고 무대 설치면 무대 설치비 이렇게 보통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행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행사를 써야지 이 행사의 무대가 얼마가 나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제 라인에 따라 보고돼야 되며 회사 내규 또는 회계팀에서 결제를 정하여 대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옆에 보이는 이제 예시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는 앞서 보셨던 매출 입금 예정서와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그 결제 라인이 되어 있죠. 저희 회사는 좀 결제 라인을 좀 간결하게 한 편이라 담당자, 실장, 대표이사, 결제 완료 이렇게 4칸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도 역시 전과 동일하고요. 매입처 정보를 보시면 앞서 보셨던 매출 입금 예정서보다는 좀 더 간소화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매입 결제 요청서에 이제 첨부되는 계산서는 저희가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발행을 하는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많은 정보의 텍스트가 저희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호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이렇게 4개 칸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입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앞서 보셨던 거와 동일한 내용인데 입금 계좌가 추가가 됐죠. 말 그대로 저희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페이퍼를 이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입금 계좌가 없으면 여기 뒤에 또 이제 그쪽에 우리가 어차피 돈을 줘야 되니까 그쪽 회사에 이제 통장에 대한 사본을 또 첨부를 하게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금 계좌를 텍스트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행 일자와 이제 지급일 또한 이제 지금 요거는 저희가 조금 저희 회사는 돈을 잘 주는 편이기 때문에 기재를 하고 이 서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근데 결제를 올린 다음에 저희가 이거 돈 줘, 이거 좀 뒤에 주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이 또 비어져 있고 나중에 수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사항에 참고 내용을 쓸만한 게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계산서를 저희가 받게 되면은 이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매입 결제 요청서는 되어 있고요. 이거 회사에 따라서 이제 결제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어떤 회사는 나가야 될 돈은 매월 15일에 준다, 일괄적으로 준다. 또는 이제 어떤 회사는 그 행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와야 준다. 이런 상황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대한 돈을 빨리 주시는 여력이면 빨리 주는데 아무래도 저희 행사라는 이제 약간 속성이 행사가 다 끝난 뒤에 그 행사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금을 받는 경우는 일부 성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금액이 행사가 다 끝난 뒤에 결과 보고가 된 뒤에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먼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는 사실 좀 힘듭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 만들어지고 한 3년까지는 이제 먼저 저희가 돈을 받기 전에 주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입금에 대해서 저희는 빨리 주고 싶지만 회사의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행사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이 먼저 나가야 될 것들이 얼마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조금 협의해서 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늦게 줘야 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빨리 줘야 되는 회사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유니폼을 제작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제작하는 회사라든지 돈을 줘야지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계산서를 받는 즉시 바로 돈을 주거나 이렇게 이제 결제를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결제 요청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대한 결제는 직원들 급여는 급여 대장을 통해서 한다고 했고요. 급여 외에 나머지 이제 행사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결제 요청서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급여 대장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제 양식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강의 때 넣진 않았는데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쪽에서 이제 뭐 공연이나 사회자나 이렇게 섭외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자료를 많이 씁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게 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항목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떼는 세금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인건비 결제 요청서를 써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인 경우와 사업소득, 그리고 강연 기타 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용직은 1급 1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스텝 일을 하시면은 뭐 하루에 8만 원 정도 받으시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소득은 1급 10만 원 이상 타 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행사 사회자를 섭외하는데 사회자의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자가 없어서 개인 입금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소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이제 뭐 통역 같은 경우도 10만 원 이상이 되죠. 10만 원 이상의 이제 행사 때문에 투입되는 단기 인력들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또 강연과 기타 소득이 나눠집니다. 강연은 이제 말 그대로 대중에게 강연을 하는 강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이제 상금이나 실습생들, 실습생이 보통 한 달 정도 나오죠.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 소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은 더더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해카톤 대회나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처럼 상금을 주는 부분에서는 이제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4가지의 구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이제 회계사무실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더러 이제 그냥 회사에서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 요율도 사실 2019년 말에 한 번 더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행사 스텝을 하더라도 이 내용이 FM이다라는 걸 알고, 혹시나 만약에 그 회사에서 뭐 이 요율을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런데 이 요율이 맞지 않나요라고 한 번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만 이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급여의 0.8%만 제하고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내 1급이 8만 원 들었는데 왜 8만 원에 안 꽂히고 애매하게 7만 원 얼마가 꽂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게 의무가 되어 있고, 이제 드는 비용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끔, 근무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0.8% 떼고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부터는 이제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은 3.3%를 떼고 강연은 8.8%를 뗍니다. 그러면은 강연하게 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떼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도 이제 4.4%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구분별 서류 정리인데, 일용직은 인건비 지급 대장, 인건비 결제 요청서와 함께 1인당 한 장의 근로계약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일용직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그쪽에서 안 썼다 할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넘어가지만, 이게 만약에 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점검이 나오게 됐고 이게 없으면 이제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기타 소득은 인건비 지급 대장, 인건비 결제 요청서만 있으면 된다.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위에 다시 보시면은 제가 예시 이미지를 드렸는데, 뭐 오른쪽 위에는 결제 라인이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제 라인은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뭐 그 제목에 어떤 행사에 어떠한 이제 뭐 스텝인지 아니면은 뭐 사회전지 뭐 사업소득인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제목을 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돈을 준 날짜는 언제고, 근무는 며칠 했는지, 하루 했는지, 이틀 했는지, 3일 했는지 날짜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을 해서 이 친구가 스텝으로 일을 한 건지 뭐 통역으로 일한 건지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민번호. 지금 제가 뭐 연락처는 뒤에 걸 날려버렸고 주민번호는 이제 별 표시를 했는데, 원래 이게 모든 게 다 정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금액, 실지급 금액, 뭐 세금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연락처와 주민번호, 이거 개인정보법 보호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세무신고를 의무로 해야 됩니다. 세무신고를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이제, 저희가 이게 뭐 담당자가 쓰다 보니까 한 번씩 오타가 있거나 그 숫자가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좌번호도 역시 동일하지만 계좌번호는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되거나 잘못 기재가 돼 있으면은 바로 저 돈을 줘야 되니까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거 가르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돌려보질 않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사무실에 이거 전달을 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이 사람 주민번호 오류입니다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락처로 전화해서 그때 이 일 하셨던 이우정 씨죠. 근데 저희가 주민번호가 지금 잘못 기재가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주민번호를 좀 불러달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연락처까지를 기재를 해 놓습니다. 보통은 저희 회사 담당하는 직원이 뭐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일한 친구들 통장 사본이랑 이제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받게 되는데, 이미지로 받게 되면 굳이 전화를 안 하고 한 번 더 그 사람이랑 주고받았던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나를 누락했구나 아니면 숫자를 하나 잘못 썼구나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민번호랑 이거 제공은 의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인건비 신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업에 있으면서도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시면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내용이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강연은 업체 신고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별도 확인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용직은 10만 원 미만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강연은 사실 10만 원 이상이면은 우리가 신고한 대로 이제 세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 강연인차인데 왜 삼점 삼을 때 이거를 이제 국세청이나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최대한 이제 받는 사람이 돈 많게 받게끔 해드리려고 하면 이제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이제 뭐 저희도 어차피 그 돈을 뭐 세이브한다고 해서 저희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좋다라고 보는데 더러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정산 자료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산 자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견적서에 쓴 항목대로 돈이 다 지급이 된 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그 돈 나갔던 뭐 입금 확인증, 그 다음에 뭐 보고 서류 이런 거를 다 첨부를 해서 자기네한테 보고를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좀 애매하게 이제는 이제 좀 이게 그 요청할 수 없다라고 관례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 요거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강연자로 섭외를 했는데 우리가 3.3만 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그 사람이 받아가게끔 배려를 한 거지만은 걔네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잘못 집행된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강연자는 8.4를 떼고 주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이제 상금을 받는 친구들은 다 기타 소득으로 떼고 주고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강연전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일용직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월별 신고가 가능하며 회계사무실에 업무를 맡길 경우 연간 1회 총액 보수 신고로 대처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원래 정법상 일용직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월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회사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 월별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회사 일이 많다 보면 누락건이 생기거나 좀 밀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회계사무실에 이제 업무를 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연에 1회에 한 번에 몰아서 회계사무실에서 이제 통해 보수 신고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 지급 대장 작성 진행인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 파일들을 이제 다 출력을 해서 하나의 이제 그 파일철로 해서 매번 넘겼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 파일로 이제 그 기간 동안을 다 모아서 회계사무실 주는 게 아니라 서류로 이제 다 주게 되면 회계사무실도 일일이 그 서류를 보면서 텍스트로 치고 다시 또 안 맞는 건 전화오고 이렇게 일이 되게 귀찮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계사무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서류 철하는 거는 철해서 이제 드리는 거고 그 전체적인 엑셀 파일 하나에 2020년도에 일했던 스텝에 대한 근무자의 표를 하나로 다 만들어서 그냥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시트가 나눠지겠죠. 그 일용직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연 이렇게 4개 시트로 나눠서
이 파일만 하나 넘기면은 회계사무실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번에 이 회사에서 썼던 인력이기 때문에 한 파일로 다 정리가 되고, 또 이제 텍스트가 이제 뭐 복사 붙여오기 뭐 이게 되기 때문에 업무에도 되게 효율성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재무관리라는 제가 회계사무실에 저희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나눠서라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거래건을 한 파일로 다 정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밑에 봐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좀 효율을 높게끔 이제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세금을 떼는 요율,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루를 가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서류는 지출결의서인데요. 지출결의서는 앞서 첫 페이지 설명할 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출결의서는 회사의 업무상 직원의 개인 현금 및 카드 결제한 금액을 월급 외 회사에 청구하는 서류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회사 지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지출은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돈을 썼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청구하기 위해서는 썼던 돈의 영수증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돈을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에 대한 이제 지출을 하다 보면은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없는 기간들 아니면 항목들 어떤 게 있냐면 항공사,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연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보통 쓰는데, 여행사 에이전시를 쓰는데, 항공권에 대한 이제 비용은 이게 뭐 해외에서는 뭐 부가세를 내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영수증을 받게 되죠. 영수증을 받으면 이제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첨부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에서 행사를 했는데, 뭐 해외 이제 뭐 저희가 뭐 송금을 해주는 건 이런 건들 다 이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사에서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결의서로 이제 받는 이제 사람을 이제 뭐 보험사의 계좌로 쓰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계산서가 없이 영수증으로 이제 증빙이 되는 것들은 다 지출결의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을 하였을 경우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내역에 어떠한 업무로 어떠한 곳에 지출했는지 명시하여야 되며 회계팀에서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라고 판단될 시 증명해내지 못하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경우는 저희 회사는 없지만 진짜 나쁜 생각 먹으면 지랑은 죄송합니다. 직원이 사적으로 친구들과 술 먹은 거를 회사 일 때문에 이 돈을 썼다라고 이렇게 끼워서 넣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회사의 규모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를 건데, 물론 이제 저희 회사는 뭐 직원도 이제 충분히 관리가 되고 이런 매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돈이 진짜 이때 이것 때문에 나간 거구나. 뭐 예를 들면은 미팅을 갔는데 뭐 주차비가 나왔어. 근데 이게 이때 미팅 갔으니까는 이때 주차비가 나왔구나.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자기 볼일 보러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러 갔는데 사서 주차장에 주차한 주차 영수증 이런 건 안 돼. 이건 이제 회계팀에서 보고 이거는 인정.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이거 맞아. 그러면 이제 자기도 봤을 때 실수로 따르는 경우도 있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썼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이 주머니에 같이 있어서 그냥 같이 넣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회계팀이나 재무팀에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회사에 공적으로 썼다라고 판단된 것만 입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지출과 그리고 수익에 관련된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료 또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뭐 저희 회사랑 이제 양식은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의 서류인지를 빨리 캐치하시면 아무래도 사무 업무에 대한 적응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또 시청각 교육을 할 건데 견적서 쓰는 법을 이제 좀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양식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든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엑셀을 이제 좀 자주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어떻게 쓰고 어떤 단축키를 통해서 하는지 이러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교시 때는 견적서 엑셀을 만드는 법에 대한 시청과 교육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